식용유를 고온 가열하면 지질이 산화되고 자유라디칼이 생성되고 가스분해가 발생한다. 세포가 손상되고 대사 기능의 저하를 야기한다. 쥐한테 실험을 해보니까 간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도 불러일으키고 간세포도 사멸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더라고요. 이제 흔히들 제일 많이 충격받으시던 핵산 문제입니다. 100%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식용유들 어떻게 만드는지 정말 간략하게 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전 지난 시간에 절대 단 한마디도 우리 식용유 위험하다는 얘기를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이번에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위험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원재료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그냥 원재료가 흔히 씨앗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옥수수, 대두 이런 씨앗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씨앗들이 보통 오메가6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식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씨앗들로 만든 식물성 기름 식용유가 오메가6가 상당히 많아요. 원래 많은 걸 농축시키니까요. 오메가6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우리 채널에서 예전에 당연히 다 다뤘던 내용인데 또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오메가6를 똑같이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 문자의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의 오메가의 여섯 번째, 그러니까 오메가6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리고 18대2 N-6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또는 리놀레산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18은 무슨 의미고 2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18이라는 거는 이제 탄소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 오메가6 그 구조식을 보시면 선으로 되어 있는 연결선은 이제 탄소 원자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결합선을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O, H 되어 있는 것들은 탄소 대신에 다른 산소나 수소가 들어가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요 오메가6 구조를 보면은 탄소가 18개 들어있습니다. 꼭지점이 18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18-2한 게 이중결합의 개수입니다. 중간에 선이 두 줄 있는 게 있죠. 두 줄 있는 게 이중결합인데, 이중결합이 두 개 있는 거를 표현한 거예요. 맨 왼쪽에 있는 OOH 들어가 있는 이 작용기가 있는데, 이 작용기부터 탄소가 원래 1번으로 매겨져요. 그러니까 양쪽 말단이 있는데 이쪽이 하이드록시기, 그다음에 저쪽이 메틸기 끝인데, 저 끝쪽부터 뒤에서부터 거꾸로 여섯 번째랑 일곱 번째 탄소 사이의 결합. 맞죠? 네, 맞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중결합이 첫 번째로 발생했다. 네, 이중결합이 처음 나타나는 게 어디냐를 기준으로 이제 오메가 몇 번 이제 지방산이다 이렇게 지방산 명명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관심 있는 분들 이것저것 찾아보시면 용어가 너무 복잡할 수 있는데, 요 오메가6나 N6, 뭐 PUFA나 아니면 18대2 N6이나 리놀레산이나 다 똑같은 오메가6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메가6는 이때까지 최겸 채널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라 어떻게 안 좋은지 이제 많이 얘기가 돼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볼 거는 아닌 것 같고, 간단하게 뭐 요약만 하면 이렇게 이제 뭐 대표적으로 5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짚고만 넘어가고, 원재료의 문제가 이제 끝나고 이 식용유를 생산하는 그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식용유를 생산하는 과정 자체에 고온의 공정들이 몇 개 포함되어 있거든요. 몇 개가 아니라 거의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몇 개라고 순화를 좀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정제 과정에 들어가 있는 탈취 공정인데 거의 240도 정도까지 이제 고온의 가열을 이렇게 하거든요. 핵산 뺄 때도 우리가 2, 3차에 걸쳐서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분별 증류를 할 때도 1차, 2차, 3차 레이어에 거치면서 온도가 100도를 넘나드는 그런 온도로 이제 40분 이상 이렇게 고온 가열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화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돼요. 그 산화 스트레스 증가하는 내용이 뭐 식용유는 높은 온도에서 자유라디칼을 생성하고 산화된다는 내용도 있고, 뭐 산화 스트레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비만 관련된 대사장애가 악화된다는 얘기고 있고, 또 산화된 리놀레산, 흔히 말하는 오메가6 대사물이 지방 간염도 촉진하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도 불러일으킨다. 또 식용유를 고온 가열하면 지질이 산화되고 자유라디칼이 생성되고 가스분해가 발생한다. 또 세포 내의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되면은 세포가 손상되고 대사 기능의 저하를 야기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문들은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은 간단히만 살펴볼게요. 이거는 Comprehensive News in Food Science and Food Safety라는 그 저널을 이제 보게 됐는데, 이 가장 중요한 건 자유라디칼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온에 노출된 기름이 자유라디칼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산화에 상당히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용유 정제 과정에서 여러 고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유라디칼들이 많이 생성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화 스트레스가 많이 증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식용유의 산화는 높은 온도지만 빛에 의해서 산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던 식용유 전시된 거 보시면 다 투명한 병에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상당히 취약한 식용유가 빛에 취약한 건데 그렇게 보관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이미 손상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네, 손상이 다 돼 있어서 이제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관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용유는 고온 과열하면은 지질산화나 자유라디칼이 생성되고 또 가수분해가 발생한다. 이런 내용의 논문도 있었어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식물성을 4가지를 열 처리를 이제 하면서 자유라디칼이 생성되고 또 산화 이발성 제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고온 조리하게 되면은 뭐 독성 화학물 형성을 유발한다. 또 지질 산화의 메커니즘의 시작은 자유라디칼의 연쇄 반응이다. 아까 말씀한 자유라디칼 때문에 생긴다 그 얘기고, 온도가 높은 기름은 지질 라디칼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라디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고, 오히려 반대로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게 확실하다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한 근거도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중사슬이 없습니다. 이중결합이 없어요. 근데 불포화지방산은 반드시 이제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지방산이라는 게 구조가 기본적으로 탄소가 쭉 사슬처럼 연결돼 있는데 그 바깥을 사실 이제 수소들이 네, 맞아요. 감싸고 있는 형태예요. 근데 이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수소가 붙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수소가 하나씩 빠진 애들이 있어요. 보통 그 구멍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중결합이 있는 부분들. 그렇죠. 근데 그게 구멍이 하나 빠져 있으면 단불포화 지방산, 뭐 올리브유에 있는 이런 맞아요. 네. 오메가 9 같은 거. 네. 근데 그게 2개 이상 빠져 있으면 다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저도 항상 너무 신기한 게 불포화 지방산이 무조건 몸에 좋다라는 근거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포화 지방산의 경우에는 빈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산화나 손상에 안정성이 있다. 안정성이 있죠. 네. 이중결합 같은 경우는 전자구름 밀도가 낮아서 좀 더 그 자유라디칼이 이제 침범하기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게 되면은 뭐 비만 관련된 대사장애를 악화시킨다는 내용의 논문도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알데히드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알데히드를 우리가 이제 아세트알데히드. 네, 아세트알데히드라고 많이 접하고 계시죠. 그 알코올을 이제 우리 인체에서 섭취를 하게 되면은 몸에서 다 자중작용하고 나중에 이제 아세트산을 만드는데 그중에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겨서 몸에 안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이 아세트알데히드 말고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는 독성 물질도 있죠. 근데 보통의 알데히드는 강한 산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알데히드 일종 중에 4-HNA라고 부르는 이런 알데히드 일종의 물질이 있어요. 지질이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과산화 생성물인 이 4-HNE를 이제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4-HNE에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노출되게 되면은 또는 급성으로 노출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인체에 문제가 있을까를 이제 이 논문에서 연구를 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알데히드 물질인 4-HNE가 이제 뭐 산화 스트레스, 지방 형성 장애, 아데포카인 발현 반화, 지방분해 유전자 발현 증가 등 뭐 어쨌든 팹프리 애시드, 유리지방산 방출 증가를 촉진하게 되고, 요게 뭐 지방세포 항상성, 그러니까 지방세포가 계속 이제 늘어나고 뭐 지방세포 분화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역할을 좀 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세포 내 산화 스트레스 증가되는 게 세포 손상이나 대사 기능도 저하시킬 수 있다. 제2당뇨병 환자들의 지방에서 유독 그 4-HNNE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게 관찰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것들을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파악해 본 그런 논문이었는데, 4-HNN이라고 하는 물질이 세포 생존에 영향을 주고 윈트 경로 또는 이제 MAPK 신호 경로를 통해서 지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네. 예. 해서 윈트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결과적으로 지방 세포 크기를 증가시키더라. 또 MAPK 신호 전달 경로를 좀 활성화시키면은 지방 형상을 하는 걸 이제 방해를 해서 뭐 지방 대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화된 리놀레산 대사물이, 리놀레산은 아까 말씀드린 오메가6 말씀드리는 건데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의 논문도 있었어요. 이건 쥐를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한 거였고, 산화된 리놀레산 대사물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그 지방 간염도 발달에 영향을 주고 뭐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도 유발한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실험은 의미가 있었던 게 이 식용유를 4주간 매일 115도 되는 오븐에 이제 저어가면서 가열을 했어요. 사실 그렇게 4주나 이렇게 가열하면서 할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문제는 뭐냐면 온도가 높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115도면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침개도 안 되는 온도예요. 이게 진짜 낮은 온도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노출되게 되면은 충분히 산화된 리놀레산 대사물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 대사물 자체가 쥐한테 실험을 해보니까 간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도 불러일으키고 간세포도 사멸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TXNIP 단백질이라고 하는 뭐 치매랑 좀 관련돼 있는 그런 물질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백질 발현을 유도해가지고 또 세포 사멸도 촉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심해지면 치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 그 산화된 리놀레산 대사물, 그러니까 이제 가열된 식용유를 섭취하는데 주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논문이었습니다. 이것도. 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또 다양한 걸 의미하겠죠. 그렇죠. 우리 대표적으로 또 대사 기능 저하의 대표적인 거지 않습니까? 거의 뭐 다 망가지는 거에 중심에 네.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힘이 없고 에너지 공급도 안 되고 더 먹을 수밖에 없고 뭐 모든 문제의 어떤 중심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산화 스트레스 말고 이제 트랜스 지방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식용유 생산할 때 고온으로, 그러니까 240도까지 이제 가열했던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상당히 마음이 걸렸는데 왜 마음이 걸렸는지 이 논문을 보고 알게 됐어요. 이거는 그냥 일반 실험 논문이 아니고 메타 분석 논문이라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 가지 논문들을 다 살펴봤다. 논문들을 다 살펴보니까 이 온도가 기름 온도가 200도에서 240도 사이에서 이 트랜스팻이 확실히 증가하더라. 그리고 그 온도 범위에 있으면은 짧게 가열해도 생기지만 길게 가열하면 가열할수록 트랜스 지방이 많이 생기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짧게 가열해도 생긴다. 짧게 가열해도 무조건 생기고 네. 길게 가열하면 길게 가열할수록 더 많이 생기더라. 근데 이제 재밌는 건 200도 미만의 온도는 또 유의하진 않네요. 유의하지 않다라고 이 문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발생하긴 한다 근데. 발생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게 더 많이 증가시키지는 않더라. 어쨌든 튀기는 온도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네. 생긴다는 거네요. 그럼요. 튀김은 근데 또 튀김은 기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또 탄수화물을 또 튀기는 거기 때문에 네.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좀 많이 있는데 네. 그건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시간에 다뤄보는 걸로 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생각해 볼 거는 이제 흔히들 제일 많이 충격 받으셨던 핵산 문제입니다. 그 핵산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무조건 남을 수밖에 없어요. 100%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 핵산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정부에서 모를 수도 없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식품업체들이 다 검사를 하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이라는 걸 만들죠. 네.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인체에 이제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 수준을 정하고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0은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다? 그럼요. 근데 이제 그 양이 되게 미미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네, 건강에 일단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식약처나 여러 가지 기관에서 승인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핵산 자체에 우리가 고용량으로 유의미한 용량으로 노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토끼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 가열하는 과정에서 그 핵산을 넣어서 뺀다. 맞아요. 근데 빼는데 100% 완전 제거는 불가능하다는 팩트다. 네,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 미량 되게 적게 남아 있긴 한데 걔들이 일단 현재 법안에서는 뭐 허용하고 있는 수치 네, 정도다. 법에서는 허용하고 있는 수치. 하지만 걔가 실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사실 실험할 수도 없고 그거는 결국에는 인간을 대상으로 네. 또는 동물 대상으로도 뭐 실험을 해야 되지만 네, 장기간 또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만성 독성이고 또 네. 그리고 사실 그 안 좋은 효과들의 원인이 산화 스트레스 때문인지 네. 다른 것 때문인지 핵산 때문인지 분리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핵산만 먹여야 돼요. 음. 근데 그 핵산을 미량만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험 자체가 네. 불가능에 가깝네요. 네, 어렵죠, 사실은. 오케이. 그리고 GMO 얘기도 뭐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GMO 어쩔 수 없이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GMO가 빠질 수가 없는데 아까 봤듯이 식용유에 쓰이는 대두는 거의 100% 가까이 거의 대부분 GMO. 해외에서 가져온다. 네, 다 해외에서 갖고 오고 대부분 GMO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피할 수는 없을 거고 또 GMO 관련된 이제 논문들이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논문들도 있고 뭐 조심해야 된다는 논문들이 있는데 처음엔 GMO 자체가 몸에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진짜 무서운 거는 GMO를 왜 했느냐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GMO를 하는 이유가 농약을 쓰기 위해서요. 잘 견디라고. 네, 살충제 같은 것들 잘 견뎌서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걔들을 더 많이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산물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GMO를 조심하는 이유가 의외로 GMO 자체가 몸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그거는 논란이 있지만 농약 자체가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주의스러운데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식용유를 만드는 농작물의 농약 상태가 검증이 되는가?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유기농 채소 드시면서 시중에 있는 이런 씨앗 네. 식용유를 사용하는 것, 대두를 사용하는 게 네. 조금 이상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 3분 운동하고 술 담배 막 하는 느낌입니다. 그렇네요. 그 정제 과정에서 대부분의 그 이치, 나쁜 악취를 날리기 위해서 좋은 성분들도 다 날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항산화제나 아니면 비타민 같은 것들 다 날려버려서 좋은 성분들을 좀 섭취할 수 없다.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카놀라유가 또 치매를 불러일으킨다는 연구 논문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츠하이머에 대한 이슈도 좀 한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어차피 뭐 산화시키고 뭐 손상시키는데 그럼, 뇌는 또 특히 지방이 더 많은 기관이라서 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뇌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지방 성분이 많기 때문에 더 손상에 취약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부산물로 나오는 그 대두단백질, 요거는 또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처음에 우리가 식용유 보여드린 그 사진 있잖아요. 네. 다시 한번 보면은 다른 느낌을 볼 겁니다. 식용유가. 왜 투명한 데 놨을까? 여기 보면은 카놀라유는 포도씨유는 뭐고 얘네들은 뭘까? 또 여기 올리브유는 생뚱맞게 여기 왜 들어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쌀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설민아트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올리브유 누가 좋은 거 몰라서 안 먹나요? 이렇게 비싸서 못 먹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원래 기름이 저렇게 싼 게 노멀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식물이 만들어질 때는 그거를 만들 때 필요한 원료의 가격과 가공되고 유통되는 과정들이 어떤 것들이 다 포함돼서 가격이 책정되는데 우리가 먹고 있었던 식용 자체가 원래 너무 싼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지금 딱 드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그래도 논란이 있는 게 가끔씩 어머님들 중에서 건강한 방식으로 만든 현미유가 있지 않나요? 포도씨유가 있지 않나요? 하실 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후속적으로 조금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 보시고 나면 조금 생각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감정도 조금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긴 해요. 생각보다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또는 올바르게 짜여져 있진 않다는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헥사버진 올리브유 좋은 거 쓰자라는 정도의 마음 가지고 집에 식용유 있는 거 선물 받은 거 있다고 해가지고 남아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거를 아까워하지 마시고 내 몸을 조금 더 아까워하고 일단 좋은 기름으로 바꿔보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어떤 산화 스트레스나 염증 유발 이슈들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피할 이유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오늘 통케님 조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